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복이라고 합니다. 올해 33이죠. 전라도 나주 인근 영산강이 흐르는 나루터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일은 관아 곡물 창고에 장부를 쓰는 것입니다. 하급설이라고 하죠. 별것 아닌 자리지만 저 같은 몰락 양반 집안 출신에겐 그나마 다행인 자리입니다. 아버지 댁에 집안이 기울었거든요. 땅도 팔고 집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글은 배웠습니다. 특히 숫자에 강했죠. 한번 본 장부는 거의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재주 하나로 관아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창고는 늘 분주합니다. 쇠고기 들어오고 황고기 나갑니다. 쌀 한 가마, 보리 두 섬, 그런 숫자들을 하루 종일 적습니다. 붓을 쥔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먹물 냄새가 옷에 배어 있죠. 제 상관은 조문익 별감입니다. 40 중반쯤 되었을까요? 키가 크고 수염이 깔끔한 분입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로 소문났습니다. 아전들 앞에서 늘 말씀하시죠. 백성의 곡식은 한 톨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아전들의 얼굴이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조 별감이 뒤로 곡식을 빼돌린다는 걸요.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미묘하게 맞지 않았거든요. 입고된 쌀과 출고된 쌀 그 사이에 늘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실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몇 달을 지켜보니 확실했습니다. 조 별감은 영리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죠. 한 달에 서너 섬 정도요. 그 정도면 장부를 대충 보는 사람은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를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알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늘 같았죠.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 별감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하급서리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저만 모함죄로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장부를 씁니다. 틀린 숫자를 알면서도 그대로 적습니다. 조 별감이 지시하는 대로 따릅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해졌을까요? 어제도 창고 마당에서 조 별감을 봤습니다. 그분은 웃고 계셨습니다. 햇살 아래서 참 당당해 보였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오후였습니다. 창고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 별감이 급히 불러 모은 것이죠. 나루터에서 일하는 아전들, 곡물을 실어 나르는 뱃사공들, 심지어 인근 상인들까지 왔습니다.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서 있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조 별감은 평소와 달리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병을 얻었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조 별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오래 살기 어렵다 하오. 그래서 결심했소. 살아있을 때 나를 기리는 제사를 치르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니요.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조 별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사를 올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줬소. 가장 성에 있는 제사를 올린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소.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 속에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거죠. 그 상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요. 첫째, 내 후계자로 인정하겠소. 둘째, 창고 관리의 실권을 넘기겠소. 셋째, 관아의 추천서를 써주겠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후계자라는 말, 실권이라는 말, 추천서라는 말. 그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창고 관리 자리는 기름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관아 추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받으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라는 걸요. 충성 경쟁입니다. 아부 시험이죠. 조 별감은 자기에게 얼마나 잘 보일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분고분한 사람을 고르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옆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봤죠. 누가 먼저 나설까? 누가 더 잘할까? 그런 생각들이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조 별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는 보름 뒤에 올리시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오. 가장 정성스럽고 훌륭한 제사를 기대하겠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모여서 속닥였습니다. 누구는 제사상을 어떻게 차릴지 의논했습니다. 누구는 제문을 누구한테 부탁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조 별감은 정말 병이 든 걸까요? 얼굴색은 나빴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게다가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다투었습니다. 제사 준비 때문이었죠. 불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않게 되었죠.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지자 나루터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제사 준비에 미쳐 돌아갔거든요. 창고 앞 마당에는 온갖 물건들이 쌓였습니다. 산해진미라 불릴 만한 음식들이었죠. 전복, 문어, 홍어가 수레에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귀한 과일들도 있었습니다. 비단 재물도 나타났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것들이었죠.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눈도 함께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이 북을 치며 창고 주변을 돌았죠. 또 누군가는 곡비를 데려왔습니다.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울음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제사인데 마치 큰 잔치 같았거든요. 아니, 잔치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크게, 더 요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듯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치삼이었습니다. 그는 전직 군관이었죠. 몇 년 전 벼슬을 잃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조 별감의 신복으로 지냅니다. 38살쯤 되었을까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말할 때는 늘 턱을 치켜들었죠. 윤치삼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겁니다. 조 별감의 후계자가 되면 관아 추천서를 받으면 다시 벼슬길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는 빚을 냈습니다. 나루터의 부유한 상인들한테서 돈을 빌렸죠. 그 돈으로 가장 화려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은 세 겹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맨 아래는 과일과 떡, 가운데는 생선과 고기, 맨 위는 술과 향입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윤치삼과 마주쳤습니다. 창고 앞길이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설이, 자네도 제사 준비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었습니다. 자네 형편에 무슨 제사를 지내겠나? 돈도 없는 주제에.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한 달 봉급으로는 쌀 서말도 못 샀습니다. 사내 진미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윤치삼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네는 그냥 구경이나 하게. 이번 자리는 내가 차지할 테니. 그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일까? 비단도 없고 사내 진미도 없고 무당을 부를 돈도 없습니다. 열등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윤치삼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구경이나 하라는 그 말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눈은 풀이 죽어 있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거든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겠다고요. 제 방식으로요. 비록 돈은 없지만 제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정직함이요. 진심이요. 그게 통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창고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준비한 재물들을 자랑하고 있었죠.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치삼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몇 명의 아전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치삼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설이, 자네도 제사 준비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윤치삼이 크게 웃었습니다. 쌀알이나 새는 놈이 제사 흉내를 내겠다고? 가소롭구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치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쟁이 주제에 무슨 제사를 지내겠나? 먹물이나 빨며 사는 게 자네 분수지.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손뼉까지 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이 막혔거든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때 조별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별감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죠? 그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설이, 자네도 제사를 준비했다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별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성은 값으로 드러나는 법이지. 자네 형편에 무슨 정성을 보이겠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비수처럼요. 조별감은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햇빛만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 서 있으니 더 초라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장부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숫자나 세고 글자나 쓰는 인생이죠. 이것 때문에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장부 한가운데 숫자가 보였거든요. 입고된 쌀의 양이었습니다. 1200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1300섬이었습니다. 100섬이 빠진 겁니다. 저는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기록이었습니다. 거기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리 800섬이 입고됐는데 장부에는 700섬이라고 적혀 있었죠. 또 100섬이 사라진 겁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조별감이 빼돌린 곡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섬이 아니었습니다. 100섬씩이었습니다. 장부를 더 뒤적였습니다. 석 달치, 6달치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매달 100섬씩 사라졌습니다. 1년이면 1200섬입니다. 엄청난 양이었죠. 이건 단순한 착복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횡령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조별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숫자를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했습니다. 조별감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저만 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묻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백성들의 곡식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것이고 황국으로 나눠줘야 할 것이죠. 그걸 한 사람이 몰래 빼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제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거짓을 적었습니다. 조별감의 지시대로 따랐죠.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쌀알이나 새는 놈이라는 말, 장부쟁이 주제라는 말,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요. 장부쟁이니까요. 숫자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도 장부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관아에서 일했죠. 성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 장부를 쓰라는 명령을 거부했거든요. 당시 아버지의 상관도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별감처럼요. 그 상관은 아버지에게 장부를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결과 쫓겨났습니다. 벼슬도 잃고 집도 잃었죠. 그때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흠뻑 젖은 채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보가 명심해라.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다. 그 말이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거짓으로 적힌 숫자들이요. 제 손으로 쓴 것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거짓 장부를 거부했는데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제 안위 때문이었죠. 비겁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제사는 효도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 조별감에게 복종할 것인가, 누가 그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걸 시험하는 거였죠. 사람들은 돈으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쌓고 비단을 펼치고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정성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조별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죠. 저는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제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장부 속 숫자들이요.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조별감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빼돌렸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을 속였는지요. 각성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아버지처럼 정직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크더라도요.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해를 입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제사날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장부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별감의 횡령을 밝히겠습니다. 그게 제가 올릴 제사입니다. 거짓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제사였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길이구나 싶었거든요. 장부쟁이의 길이요. 숫자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제사 날이 밝았습니다. 창고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윤치삼의 제사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겹으로 쌓아 올린 상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귀한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자, 석류, 대추가 그릇마다 가득했죠. 가운데 층에는 생선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전복, 문어, 돼지고기가 빛났습니다. 맨 위에는 금으로 장식한 술잔과 비단 보자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제사상은 처음 본다고들 했습니다. 윤치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별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사내 진미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한지 경쟁이라도 하듯 차려놓았죠. 향 냄새와 음식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옆에는 말린 나물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게 제사상이라고 내놓은 거야? 윤치삼이 비웃었습니다. 조별감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자기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장부를 봤습니다. 조별감이 물었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하게 냈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나리께서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조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년 정월 쌀 1300섬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는 1200섬이라 적혀 있습니다. 100섬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월 보리 800섬이 입고되었습니다. 장부에는 700섬입니다. 또 100섬이 사라졌습니다. 조별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4월, 5월. 매달 100섬씩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1년이면 1200섬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것이고 황국으로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과 당혹이 뒤섞였습니다. 윤치삼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년 겨울 나주 마을에서 굶어 죽은 백성이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았어야 할 황곡은 300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고에는 곡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러나 말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조별감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담대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대가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숫자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조별감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눈빛에 가득했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시오. 눈을 떴습니다. 마당 입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수염이 희끗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관아 감사였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 별감도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광군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감사가 조 별감 앞에 섰습니다. 조문익, 그대의 행실을 지켜본 지 벌써 석 달이요. 조 별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감사는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대로라면 그대는 1200섬의 곡식을 빼돌렸소.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삼은 것이요. 조 별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윤치삼을 보았습니다. 윤치삼, 그대도 이 일에 가담했소. 창고 출입을 도왔고 장부 조작을 방조했소. 윤치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광군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끼줄로 손을 묶었죠. 마당의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제사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묶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묘한 대조였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과 죄의 대가가 나란히 있었던 겁니다. 감사가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선복이요? 그렇습니다. 왜 이 위험을 감수했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지키는 게 제 제사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올리는 제사였고 죽은 백성들께 올리는 제사였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대의 용기를 기억하겠소. 광군들이 조 별감과 윤치삼을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걸었습니다. 윤치삼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사 준비에 쓴 돈을 갚을 길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공모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조 별감은 파직되고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화려한 제사상들만 남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진심 없는 정성이었으니까요. 돈으로 산 충성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보리밥과 말린 나물, 그리고 장부가 있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초라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 별감도 윤치삼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욕심이 그들을 망쳤습니다. 권력과 돈이 그들을 바꿔놓았죠. 저는 장부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장부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숫자를 적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창고는 새 별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여기서 장부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거짓 없이 쓸 것입니다. 아버지처럼요. 보자기를 쌌습니다.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보리밥은 식었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물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들고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가 다시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관하로 가자고 했습니다. 벼슬을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거절하는가? 그대의 공을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이곳이 맞습니다. 장부를 쓰는 일이 제 길입니다. 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은 장부 개혁 책임자로 임명하겠소. 이 나루터의 장부를 바로잡으시오.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벼슬은 아니었지만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기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새 별감이 부임했습니다. 청렴한 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았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규칙이었습니다. 굶은 자의 몫은 장부에 먼저 적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황곡을 나눌 때 가장 급한 사람부터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필요한 곡식의 양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사람들도 의아해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굶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백성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제사 날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제사를 차리지 않았소. 대신 살아있는 양심을 올렸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지만 진짜 제사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이 진짜 제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창고로 갑니다. 장부를 펼칩니다. 오늘도 숫자를 적습니다.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적습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평범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했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창고 마당을 걸으면 보입니다. 곡식을 실은 수레들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일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이게 제가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급서리입니다. 벼슬도 없고 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있습니다. 조용한 자부심이죠. 제가 쓰는 장부가 누군가의 목숨을 지킨다는 것, 제가 적는 숫자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게 저를 지탱해 줍니다. 해가 집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입니다. 저는 창고 문을 닫습니다. 내일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굶주린 자를, 억울한 자를, 약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요. 장부에 그들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게 제가 올리는 제사입니다. 매일의 제사입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